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휴식, 당지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추수바 출판사에서 출간된 철학자 마크 롤렌지의 철학자와 늑대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한 젊은 철학자와 늑대 브레닌의 동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늑대와의 동거 속에서 늑대 브레닌을 바라보며 인간에 대해, 그리고 선과 악, 도덕, 행복, 죽음 같은 근본적 물음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매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죠. 제가 유난히 이 책에 공감하며 읽었던 이유는 제가 바로 고양이와 함께 살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종이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변했었는지 지나온 시간을 반추해보게 됐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인간만이 신의 축복 같은 창조물이고 자연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해야 할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인간이 자연을 전유하는 건 타당하고 그게 자연법칙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럴 때면 삶은 계란을 먹다가 껍질을 씹었을 때의 지겁거림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인종차별, 성차별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지금은 만연한 종에 대한 차별도 머지않은 미래엔 무지의 소산으로 인식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니체는 인간이 자연과 동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자연과 동물을 잘못된 서열에 위치시켰다고도 했죠. 이 책의 저자 마크 롤렌지 역시 그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인간에 관한 주장들은 모두 인간이 특별하다고 후렴구처럼 반복한다. 혹자는 인간이 문명을 창조해 약육강식의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진정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도 인간뿐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비이성적인 야수들이 특실되는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확실한 요인이 언어라고 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오직 인간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과 특징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이해하기에 인간은 특별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들 중 어떤 것도 인간이 다른 존재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동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사실 동물들은 할 수 있다. 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일 중에서 실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아마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동물과 인간의 경계는 대부분 확연하지 않다. 사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인간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면 자신이 규정한 모습을 믿는 동물이다. 인간처럼 잘 믿는 동물도 없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영장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영혼이라는 말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싶지는 않다. 육체가 죽어도 살아남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실제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혹은 영혼은 그저 정신이고 정신은 그저 뇌의 기능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의심스럽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영혼은 인간이 규정하는 인간의 모습에 등장한다. 무수한 반증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특별함을 주장하며 그것이 진실이라는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이야기마다 영혼이 빠지는 곳이 없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영장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영장류임에 틀림없는 구조, 주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장류는 세상을 도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성향이다. 영장류에게 있어 가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영장류는 삶을 확률을 따져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세상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자원의 총합체로 보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이 원칙을 자연에 적용하는 만큼 다른 영장류에게도 적용하며 때로는 더 많이 적용한다. 영장류는 친구를 만들지 않고 그 대신 서로 연합하는 성향이다. 영장류는 동료 영장류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한다. 그러면서 서로 항상 이용할 기회를 노린다. 영장류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공격할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다. 영장류는 변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에 근거해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성향이다. 그 원칙은 바로 상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그 대가로 나는 어느 정도를 해주어야 하는가 이다. 상대 영장류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영장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의 존재감을 저해하고 깨닫게 한다. 따라서 영장류는 행복을 측정하고 무게를 재며 수량화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영장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나는 왜 이러한 성향을 영장류적이라고 표현하는가? 고통을 느끼고 다양한 감정을 즐기는 영장류는 인간만이 아니다. 다른 영장류도 사랑을 하고 너무나 깊은 슬픔에 죽기도 한다. 다른 영장류도 단순히 동료가 아닌 친구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향을 영장류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장류는 다른 동물이 아닌 자신들만 그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장류 고유의 인지 발달을 근거로 삼아 그렇게 여긴다.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존재를 오직 비용 편익의 관점으로만 보는 성향. 누군가의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계량화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성향은 오직 영장류만 가질 수 있다. 모든 영장류 중에서도 이 성향이 가장 복잡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번엔 저자가 아기 늑대 브레닌과 조우하고 함께 살아가며 겪었던 일화들과 그 순간들에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철학적 관점들을 제시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을 대할 때 순수한 자유로움 그 자체로 나타난다. 가장 극단적이고 너무나 심오하여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정한 인간성의 도덕적 시험은 힘없는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다른 모든 이들이 무감하게 따라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직무유기가 여기에 존재한다.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털이 복슬복슬한 것이 뾰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새끼곰이었다. 회색곰도 있었고 갈색곰도 있었는데 세 마리는 수컷, 세 마리는 암컷이었다. 새끼 늑대라니.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하고 집으로 가서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 찾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새끼들을 보는 순간 오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녀석들을 보자마자 나는 번개같이 수표책을 꺼내들었고 주인이 수표책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가서 현금을 찾아왔다. 브레닌과 나는 11년간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다. 이사와 전직을 거듭하며 국경과 대륙까지 넘나들었고 수많은 이들과 만나고 또 대부분 헤어졌지만 브레닌만은 항상 함께였다. 집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놀 때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브레닌이었다. 동틀무렴 녀석이 그 큰 혀로 내 얼굴을 핥아 깨우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새벽의 여명 속에서 커다란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는 녀석의 얼굴이 내가 마주하는 아침 풍경이었다. 이것은 평온한 아침의 광경이고 때로는 정원에서 사냥한 새를 내 얼굴에 철퍼덕 떨어뜨려 잠을 깨웠다. 늑대와 동거하려면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아침에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 녀석은 책상 아래 엎드려 있곤 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나와 산책이나 조깅을 했다. 오후 강의를 나가면 강의실에 함께 있었다. 잭 다니엘 위스키를 끝없이 들이키며 글을 쓰던 밤에도 녀석은 함께했다. 브레닌이 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 1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삶의 의미도 배웠다. 브레닌의 삶은 내 삶의 면면에 구석구석 파고들어 어우러졌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브레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나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늑대에게서 배웠다. 우월성에 대하여.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40억 년의 맹목적이고 생각 없는 발전 끝에 우주는 브레닌을 창조해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 둘 중에서 나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주가 창조한 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가치가 있는가 라는 실존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인간만의 특징이자 가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이성으로서 이런 이성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우월하다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복잡한 논리나 개념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내가 더 우월하다. 물론 그것도 머리가 돌아가는 날에 한해서.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고 카페인이 좀 들어가야 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달리기에 있어서는 브레닌이 더 우월했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기술인가? 우월성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효용성을 따져보는 것이리라. 만약 그렇다면 우월성은 필연적으로 대상이 되는 생명체와의 연관 속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나에게 효용이 있는 것이 반드시 브레닌에게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달리고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은 브레닌에게는 효용이 있다. 이것은 그의 조상들이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술에 그다지 효용을 느끼지는 않는다. 동물들은 각각 필요한 형태로 진화했고 그 형태마다 더 우월하거나 효용이 큰 기술이 다르다. 탁월함의 측면에서 우월성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다. 야심차고 미묘하게 경쟁적인 영장류인 나는 반드시 항상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같다. 나에게 탁월함은 어려운 개념적 문제를 고찰해내고 그 결과를 종이에 기록하는 문제였다. 플라톤이 주창한 사고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탁월함이다. 그러나 이 탁월함조차도 동물의 삶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치타의 탁월함은 속도에 있고 빠른 속도는 치타의 장기이다. 늑대의 탁월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먹이를 쫓아 30km를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다. 탁월함의 정의도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이성이 속도나 지구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를 정당화하는가? 우월성이란 정당화할 만큼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다. 일단 우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단어는 의미를 잃는다. 그저 인간이 더 우월한 것, 늑대가 더 우월한 것이 다를 뿐 우월성의 다양한 정의를 판단할 보편적 기준은 없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if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행복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이었고, 제 행복은 늘 가정의 형태로 미래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부터 저만의 하루 루틴을 만들었고 지키기 시작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고양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사냥놀이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을 한 후 샤워하고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가령 오늘은 커피가 더 고소하게 느껴진다든가, 창밑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을 때 유난히 햇살이 쏟아지듯 들어온다든가, 그런 매일의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미묘한 차이가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제 나름의 행복의 정의는 변할 수도 있겠죠. 저자도 저자가 생각하는 행복과 현 시대의 강박적 행복 이데올로기에 대해 말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많은 철학자들은 행복의 본질적 가치를 주장한다.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대부분 그 효용이나 역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은 무언가를 살 수 있기에 가치 있다. 음식, 주거지, 안전은 물론 심지어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약 자체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는 역할 때문에 약을 가치 있게 여긴다. 돈과 약은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일부 철학자들은 행복만이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여긴다. 오직 행복만이 효용이나 역할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셨던 1990년대 후반부터 행복은 철학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되기까지 했다. 행복의 비결을 말하는 책을 찍어내느라 엄청난 크기의 숲이 희생되었다. 정부들까지 가담해 우리가 조상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지만 더 행복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후원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정부에서나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행복을 수월한 돈벌이로 여긴 학자들도 이에 가담했다.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길 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같은 무례한 질문을 하도록 설문조사를 시켰다. 물론 21세기 초 서양 미덕에서 수줍음과 신중함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실은 사람들은 분명히 섹스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가장 불행하다는 것이다. 직장 상사와 대화하며 섹스를 할 때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지 않을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섹스를 할 때라고 대답한다면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행복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즐거움의 감정은 섹스를 조금만 잘해도 얻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직장 상사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불행한 감정은 아마 거기서 오는 불안과 걱정, 혹은 메스꺼움과 경멸 때문일 것이다. 행복과 불행은 특정한 감정으로 귀결된다. 이 개념을 행복은 본질적 가치를 지닌 것이자 우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원한다는 철학자들의 주장과 결합해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란 사실이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와 상관없이 삶의 질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인간을 규정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중독자로 관찰해 보는 것이다. 이는 몇몇 영장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가 아니다. 그러나 행복 중독자이다. 행복 중독자는 약물 중독자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한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 중독자는 약물 중독자보다 더욱 상태가 심각하다. 약물 중독자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행복 중독자는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잘못 알고 있다. 둘 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양한 모습으로 온갖 계층의 행복 중독자들이 존재한다. 팔이나 다리 또는 발을 보고 그들이 행복 중독자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약물 중독자처럼 약을 주사하거나 흡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년기 행복 중독자가 된다. 주말 밤이면 시내로 가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섹스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도 싸움을 한다. 1년에 한두 번은 이비사, 코프레, 크레타, 칸쿤 같은 섬들로 또는 어딘가 계획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조금 더 심하게 되풀이한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은 행복의 모든 것이다. 청년기 행복 중독자가 되기 위해 18에서 30세 청년이 될 필요는 없는데 이는 토요일 밤 시내로 나가거나 코르프행 전세기를 타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동안 청년기 행복 중독자로 살아간다. 행복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감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인간은 점점 세련되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의 범주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 무엇이든 그것은 감정이다. 영원토록 부질없이 감정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정의이다. 다른 동물은 감정을 쫓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그토록 집착한다. 감정에 강박적으로 집중한 결과 인간은 노이로제에 걸렸다. 노이로제는 감정 생산에서 감정 점검으로 초점이 옮겨질 때 나타난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진정 만족하는가? 파트너는 당신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가? 물론 삶을 점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삶은 우리 자체요. 행복한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특성상 우리는 삶을 점검하는 올바른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다. 삶을 점검하는 것이 감정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정을 점검할 때
그 내부를 살펴서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부재하는지 확인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착한 행복 중독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새로운 애인, 새로운 차, 새로운 집, 새로운 삶처럼 온통 새로운 것을 말이다. 중독자들은 행복이란 항상 오래되고 친숙한 것보다는 새롭고 특이한 것에 있다고 여긴다. 보통 그렇듯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기꺼이 우리에게 다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컨대 인류의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특징은 감정을 숭배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이다. 행복은 즐겁지만은 않다. 동시에 매우 불편하다. 이것은 내게도 브레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고진감래같이 누구나 아는 선인의 지혜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선인의 지혜는 고생을 참고 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고생해보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행복 자체가 불편함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복의 필요 조건으로서 다른 방식으로는 행복을 말할 수 없다. 즐거움과 불편함이 하나 되어야 완전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한쪽을 헐어내면 모두 허물어지는 구조물처럼 말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녀석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 함께 해온 순간들과 언젠가 맞이할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고 그 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애틋합니다. 브레닌과 저자 역시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제 읽어드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저자가 죽어가는 브레닌의 환부에 2시간마다 소독을 해야 하는데 브레닌이 느꼈을 감정에 대한 건데요.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까봐 브레닌이 그렇게 느낀다면 나의 늑대가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유추해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이 부분을 읽어드리며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저녁, 브레닌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느꼈던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은 말로 하기 어렵다. 진짜 공포는 브레닌을 잃게 된다는 절박함에 있지 않았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6개월 동안 리사델 센터에 갇혀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는 브레닌의 삶이 행복했으리라 느꼈다. 브레닌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는다. 진짜 두려웠던 것은 브레닌을 살리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이었다. 물론 브레닌의 상처를 보면 메스꺼웠다. 부패한 상처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가 집안 구석구석 퍼졌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러한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두려움은 바로 내가 브레닌에게 가해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다. 2시간마다 브레닌에게 가한 아무 소용없을 것이 거의 확실했던 그 고통 말이다. 고통의 핵심은 외로움이었을 것이다. 내가 느낀 외로움은 아니다. 내 외로움은 그 고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늑대가 느꼈을 외로움이다. 브레닌은 두려워했고 녀석을 안심시키려는 내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브레닌의 고통은 컸으리라. 여전히 밤낮 없이 2시간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아플 게 분명했다. 브레닌을 씻기고 치료할 때마다 희미한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해 결국 새된 비명을 질렀다. 브레닌의 사랑을 잃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끔찍했지만 그것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 브레닌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평생 녀석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 이 생각은 수면 부족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신과 협상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이다. 이미 사고는 터졌고 내 새끼 늑대는 이제 늙어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나의 늑대가 더 이상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라는 데서 왔다. 자기를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며칠이고 고문을 했다고 느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배반하고 버린 것이다. 그를 버린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니나와 테스는 브레닌의 커다란 플라스틱 깔때기에 겁을 먹었다. 브레닌이 녀석들이 누워있는 곳에 다가가기만 하면 일어나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이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의 가슴 아픈 느낌은 언제나 계속될 것 같다. 아주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는 누구나 혼자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사람에게 닥친 일처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끔찍하다. 브레닌은 자신의 한평생을 함께한 동료 무리로부터 분명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배신당해 버려졌으며 심지어 고문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